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중국에서 부품 많이 들어와서 만들잖아요. 미국이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규제를 준수합니다 라는 서류를 같이 보내면 저희가 한 것 중에 좀 드라마틱한 거는 실제로 한 30일 걸렸던 게 일주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최근에 미국이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 경기 침체냐 하강이냐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가 아주 좋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된 관세만으로도 전 세계 뭐 경제 성장률이 0.8% 감소할 거다라고 IMF에서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수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게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가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기가 이제 좀 수축이 되더라도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시장은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침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이 박살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유예할 때를 봤듯이 우리가 보기엔 말바꾸기지만 스스로 자신은 유연한 맞아요.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를 합니다. 깨지는 건 자신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자신이 공약하고 뭐 중산층 잘 살게 해주겠다 뭐 이런 수많은 공약에도 배치되는 거.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이 재집권의 정당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침체는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대통령이 침체 막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뭐 침체가 안 온 게 아니니까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최대한 침체는 막으면서 어느 정도 하강하고 자신의 관세 정책을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관세로 인해서 아까 전에도 물가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네. 절대로 물가 상승은 안 올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한 20% 평균 한 20% 정도로 올라서 한 10배 정도 기존보다 올랐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관세가 10배 올랐는데 물가가 안 오르기가 쉽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소비 위축이 와서 그걸 이제 상쇄해 주느냐. 근데 10% 정도 올랐을 때까지만 해도요. 외신들 얘기를 보면 뭐 환율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로 따지면 다이소 같은 달러트리 이런 미국의 CEO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급업자들한테 환율이나 어떤 이제 부품을 바꾼다든지 어떤 생산 방식을 조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흡수하겠다라고 했는데 20% 30%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아예 이제 제품을 줄이든가 그걸 아예 이제 소싱을 완전히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IR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물가가 오르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뭐 달러트리나 아예 뭐 5트리 빌로우 같은 미국에서 싸게 다이소 같은 데들은 아예 이제 소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유가가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서 가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좀 한계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싱을 새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말할 수밖에 없는 대책이긴 한데 지금 보면 관세를 안 때린 국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좀 많이 때리고 다른 나라는 좀 덜 때린 상황이긴 한데 중국을 빠져나와서 중국만큼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이 좀 쌩쌩한 괜찮은 나라들이 또 마땅하지도 않고 그 나라만큼 이제 잘 공급이 나온다고 하기도 어렵고 막상 또 그걸 바꿔서 물량을 해결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 가격도 아닐 거고 이렇게 되면은 옛날처럼 10만 개 주문하던 거를 이제 한 3만 개 주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뭐 다이소 같이 이제 달러트리 같은 경우면은 10만 개 주문할 때 단가와 3만 개 주문할 때 단가가 달라질 건데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단가 상승을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사람들도 과거에 발언한 걸 보면 그 시절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제조업을 끌어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고통 감수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게 뭐냐, 미국을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어이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국민소득 7만 달러, 8만 달러 되는 나라를 제조업 국가로 만든다는 게 어이없지만 어찌됐든 1기 때 제조업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 우리가 1기 때 미국이 우리나라 그 삼성, LG 세탁기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공장을 만들게 하고 제조업을 만들어서 뭐 몇천 명 고용하게 했는데요. 그걸 나중에 관세 부과된 거하고 그 다 나눠보니 어떻게 됐냐면 일자리 하나당 약 80만 불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인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렸다는 거에 가치를 준다면 미국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비용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성, LG가 옮기고 해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느냐? 그때 단기적으로는 월풀이 좀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에 삼성 LG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만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또 이런 부분에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더 이득을 봐야 할지를 좀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정말로 그 중국이나 해외에 있던 기업들이 예. 미국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삼성 LG가 짓는 것도 어쩔 수 없어 지었거든요. 예. 팔 비틀면 지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룰을 만든다고 하고 우리에게 더 큰 페널티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뭐 미국을 이제 우리도 제2의 내수 시장으로까지 보면서 해야 되죠. 한국이 옛날에 한국에서 50, 미국에서 50을 가진 수익을 나눴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0, 70을 주더라도 거기서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기업들의 이익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해가는 게 한국이 좀 새로운 바뀐 룰에 적응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기업인 입장으로 계산했을 때 막상 이렇게 지으려고 그 공장하고 부지 다 확정하고 착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갑자기 10%, 5% 이런 식으로 네. 뚝 떨궈버린다던가 네. 유예, 면제 때려버리면 예, 짓는 회사가 바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계속 바뀌니까 예.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예. 이득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저희한테도 그것 때문에 뭐 상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멕시코에 지금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제 공급망의 분리는 시작된 거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이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리미리 준비한 회사들은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뭐 제규어나 뭐 아우디나 이렇게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브랜드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 회사들은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회사들이 더 큰 타격을 좀 일찍 미국에 진출해서 도전적으로 만든 뭐 회사들은 이제 또 도움을 오히려 받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꼭 뭐 트럼프 때 시작한 건 아니지만 공장들을 확대해가면서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미국 회사들이랑 거의 비슷한 타격을 받는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저는 룰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상호관세 다 각 국가마다 다 서로 비율이 다른데 예. 지금 90일 유예를 해서 10%로 떨어뜨려 줬잖아요. 예. 그러는데 10%라고 하면 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공장 안 짓고 그냥 버틸 것 같거든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도 10%로 했을 때는 이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딸려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프로 정도를 발표해야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손익분기점이 넘어간다 보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철강이나 이런 데 25%를 부과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자국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런 거 말할 때도 트럼프가 항상 25%를 말하는 것도 그 정도 해야 그냥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해야 옮길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그 정도가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환율로 낮추고 그 원가 절감으로 낮출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달러트리나 이런 회사들이 10%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겠다. 월마트도 중국 그 당시에 보면 보도를 보면 중국 그 공급 업체들한테 단가 10% 낮춰라고 9% 낮춰라고 일률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아예 이제 오는 다 계약 취소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게 한 10% 20%일 때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넘어가면 제조업에서는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워낙 중국이 그런데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20% 40% 돼도 우리는 중국에 계속 맡기겠다라는 제조업체들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100몇십 %가 됐을 때는 계속 맡길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업종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30% 이렇게 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옮겨야 되는 요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호관세 발표할 때 보면 그 세관의 통관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관세 장벽도 함께 높여가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안 옮기면 기관세 장벽도 함께 높입니다. 그리고 통관이 늦어질 거예요. 네. 통관이 늦어지다 보면 그 비용이나 이런 걸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네. 힘들어합니다.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가면 컨테이너 몇 개의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불씩 비용이 쌓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늦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물류에 대한 비용들이 그쵸. 계속 쌓여가는 네. 거예요. 그 비용을 기억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체 그 보면 통관이나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안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관세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세에 넘어 비관세 장벽도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말을 안 듣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조금 관세랑은 다른 얘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예를 들자면 콜롬비아가 지난 설 연휴 때였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송환하는 불법 체류자를 콜롬비아가 안 받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소셜 미디어에 씁니다. 25% 관세 부과하고 일주일 안에 해결 안 하면 50%까지 한다. 그런 다음에 미국 비자 발급 중단한다. 그리고 통관 철저히 해라. 이렇게 딱 세트로 합니다. 이거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대로가 나타나고요. 말 안 들을 때 미국 비자 안 주는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남수단이 미국 비자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패키지로 그대로 갈 겁니다. 이 패키지로 그대로 가고 우리가 뭐 말을 잘 안 듣는다, 관세 여기 안 옮긴다, 통관 철저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관세만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럼 뜻대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을 가진 사람이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룰을 정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어서 그 안에서 합리적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기 때를 보면 그나마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점을 찾을 때는 그나마 합리적인 부분에서 찾아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우리가 또 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를 그래도 동맹국으로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겠죠? 머니머신으로 생각을 하죠. 동맹국 중에 머니머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으로 생각하는 예.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때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경제, 대중 압박이라는 차원에서도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봐야 4년입니다. 네. 이 4년 안에 이 동맹을 흔들 수는 없고요. 근데 만약에 성공을 많이 하면 4년이면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법 바꿔서.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3년임을 하는 건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그때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3차 대전이 나면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판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정도가 된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말던가 하면서 이게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뭔가 제조업이 다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와야 된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의 분리 개념이잖아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느낌처럼 느껴지거든요. 뭔가 더 큰 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 들어와라. 마치 전시에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구축해 놓고 준비를 하자. 그러면 그 전시가 누구가 될 것인가? 이제 이거랑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아까 말했던 이제 경기 침체라던가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갈까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결정될 거다. 그리고 과거 소련보다 더 강력한 적이 중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21세기 뭐 80년 남았지만 100년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오히려 이 공급망을 끊어놓으면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냉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공급망 분리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충돌의 수위를 낮추는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엮여 있으면 엮여 있을수록 서로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적에게 이렇게 큰 부를 넘겨준 적이 있느냐
라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불을 넘겨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고, 이거는 뭐 단순히 트럼프의 생각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은 고통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낀 게 이거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데미지를 먹더라도 이거를 데미지 때문에 이걸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약간 증시가 살짝 좀 어려워지더라도 예. 트럼프는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증시를 회복시킨다 그러면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때는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강공 모드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면 S&P 500이 20% 정도 떨어지시라는 게 발동해서 관세 유예를 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도 한 20% 떨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1기 때 해보니까 이 정도로 관리하다가 나중에 합의하고 오르면 된다. 자신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전에 오르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그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때는 20%였지만 이번에 30%까지 가서도 올릴 수 있다. 본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그 미국 언론의 익명으로 말한 거 보면 어차피 주식 나스닥은 유동성 들어가면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정치적으로 어떤 액션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수습을 한다면 네. 하려면 시간이 지금인 겁니다.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엄청 난리쳤지만 아직 네. 이제 4달 안 됐거든요. 맞아요. 때문에 되게 길게 느껴져요. 4년 된 것 같지만 4달 안 됐거든요. 이제 출발인 거죠. 이제 출발인 거고 더 쏟아낼 정책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지금은 관세지만 관세 지나가면 환율 또 그쵸.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 지나가면 수출 통제 제재 다시 나올 겁니다. 이 이벤트들이 계속 연결돼서 어떤 지정학적 충돌이 있는데 이게 뭐 한 번 충돌하고 맞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좀 어쨌든 투자자들은 올해는 조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좀 그 변동성을 네. 많이 견뎌낼 준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올해로 끝나면 고맙고요. 예. 또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은 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니까 예. 대응이 되는데 네, 기업가는 대응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예. 뭐 내 기업이 이러든 저러든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기업가들은 어때요? 반응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리스크를 낮춰놔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어느 순간 미국의 수출 통제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걸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수출 통제, 그러니까 Export Control Compliance Program,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기업 안에 만들어 놓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직원들을 우리는 미국의 제재나 수출 통제를 모두 준수합니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희한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국 생션을 지키겠다, 미국 제재를 지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일단 시켜놓고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절반 이상 미국은 벌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해외국제 방지법이나 이런 데는 미국에 다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없이 당하면 미국은 이 회사 망하라고 벌금을 때립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모르지만 몇 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 통과를 굉장히 천천히 해서 괴롭힙니다. 이건 뭐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비관세 장벽이 올라갔을 때도 얘들은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이런 기록을 보내라고 보내면 통관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배터리 업체 지금 그런 걸 컨설팅을 많이 해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유가 그겁니다. 통관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중국에서 부품 많이 들어와서 만들잖아요. 미국이 근본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도고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규제를 준수합니다 라는 서류를 같이 보내면 저희가 한 것 중에 좀 드라마틱한 거는 실제로 한 30일 걸렸던 게 일주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그냥 저희가 뭐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놓고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가 문제점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거래도 있고 미국과 거래도 있으면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란이나 북한 갔다 나온 사람들 미국 비자 잘 못 받잖아요. 이제 무역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란, 중국 뭐 이런 북한이랑 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공급망 분리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개성공단 과거 했던 회사들, 중소기업들이고 미국향 수출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제재 충분히 지키고 있고 과거 북한이랑 거래했지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기록을 계속 남겨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성공단
다녔던 업체들 만나보고 미국에서 아직도 이메일이 온대요. 북한이랑 계속 거래하냐고. 진짜요? 네, 거래하기 전에. 그러면 아니다. 우리 이제 그거 다 끝내고 네. 베트남에 공장 있고 뭐 해고 한다라고 이메일 보내도 그러면 그거를 확정할 수 있는 뭐를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 업체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 입국할 때 과거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그건 10년간 안 되잖아요. 네. 잘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신들의 기록, 사업상의 기록을 잘 남겨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UBS 은행이 스위스법이 아니라 미국법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미국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해놔야 거래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미국 갈 때 무비자로 들어가는 거랑 이스타 비자 끊고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런 예. 거 줄 다른 것처럼 예. 이제 비자 끊고 준수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어쨌든 기업도 전략을 계속 바꿔야 되겠다.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